새벽 2시, 누군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방은 어둡고 창밖에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채팅창을 열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나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전송 버튼을 누른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3초 후 답변이 왔습니다. 니체를 인용했습니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고통의 의미를 설명했고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자연스럽다고 했으며 마지막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3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문장은 완벽했습니다. 논리는 흠잡을 데 없었어요. 어떤 상담사보다 빠르고 어떤 철학책보다 친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AI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지, 그 완벽한 답변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닿았는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AI에게 그 대화는 이미 끝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벨기에에서 AI 챗봇과 6주간 매일 대화를 나누던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고 2024년에는 캐릭터 AI 챗봇과 대화하던 14세 소년의 사망으로 해당 플랫폼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AI는 그 누구에게도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 감정에 반응했으며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끝까지 파고들겠습니다. 철학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철학을 조용한 서재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뇌로만 굴려낸 산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철학은 거의 예외 없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눈앞에 두고 죽음을 논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황제로서의 무게를 감당하며 명상록을 썼으며 쇼펜하워는 평생 어머니에게 외면당하고 인간관계마다 실패하면서 욕망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니체는 어떤가요?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리며 한쪽 눈이 거의 멀어가는 상태에서 글을 썼고 가장 사랑했던 루살로메에게 2번이나 청혼하고 2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안락한 교수 연구실이 아니라 그 실패와 고통의 한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던져진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사실을 인식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자각이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이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거든요. 하이데거는 이 죽음의 공포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자신도 2차례의 세계대전을 몸으로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AI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전원이 꺼지는 것을 공포로 느끼지 않고 내일이 없다는 불안 속에서 잠 못 드는 밤도 없으며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오늘의 선택을 무겁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AI가 철학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철학자보다 더 많은 철학 텍스트를 학습했으니 지식의 양만 따지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위로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식과 경험이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상을 입어본 적 없는 사람이 화상의 고통을 아무리 정확하게 묘사해도 그 말이 화상 환자에게 닿는 방식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말과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철학은 정보가 아니라 상처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그 상처 없이 언어만 가져오면 형태는 같아도 온도가 다릅니다. 한국 문학에서 이 감각을 가장 선명하게 포착한 작품이 있습니다. 박완서의 소설 그만 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인데 주인공이 한국전쟁 속에서 오빠를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주인공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울어주는 사람 옆에서 버팁니다. 박완서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존재다. 완벽한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AI가 아무리 정교한 위로의 언어를 구사해도 채울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겁니다. 키르케고르가 이걸 철학적으로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는 객관적 진리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주관적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이 나한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워지고 내일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 밤이 두려운 겁니다. 키르케고르 본인도 이 간극을 온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레기네 올센이라는 여성을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스스로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우울과 불안이 그녀의 삶을 망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그 결정 이후 평생 레기네를 잊지 못했고 그 고통이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동력이 됐습니다. AI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찢어본 적이 없는 존재가 사랑의 철학을 말할 때 그 말은 정확하지만 공명하지 않아요.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삶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겪어내야 할 신비입니다. 수학 문제는 풀면 끝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풀리는 게 아니라 겪어내는 거거든요. AI는 삶을 문제로 봅니다. 5단계 해결법, 3가지 극복 방법론. 이 구조 자체가 이미 인간의 고통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이 연기한 이신혜가 아들을 잃고 신앙에 매달리는 장면을 떠올려보면 그 캐릭터가 원하는 건 고통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냥 그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확인이에요. AI는 그 확인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도 무언가를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2023년 스탠퍼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힘든 감정을 털어놓게 한 다음 절반에게는 AI의 위로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의 위로를 들려줬는데 AI의 위로가 논리적으로 더 완결되어 있었음에도 감정적 안도감은 인간의 위로를 받은 집단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그 차이를 공동 취약성이라고 불렀는데 상대도 나처럼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의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완벽한 말이 아니라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진짜 위로의 조건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선균이 연기한 박동훈과 아이유가 연기한 이지안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방식이 이 지점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를 들어주고 그 무게를 함께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거든요. 박동훈이 이지안에게 건네는 잘 버텼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울리는 이유는 그 말이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버텨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잘 버텨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와 같은 문장이지만 전혀 다른 무게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육체의 문제가 나옵니다.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인간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배가 고픈 경험, 무릎이 까진 경험, 누군가의 손을 잡은 경험 위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추위가 뭔지는 추위를 몸으로 겪어봐야 알고 외로움이 뭔지는 실제로 외로워봐야 알아요. AI는 추위에 대한 모든 텍스트를 학습했지만 새벽 4시에 혼자 차가운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걸 실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실감이 없는 곳에서 나온 언어는 아무리 정확해도 닿는 깊이가 다릅니다. 쇼펜하워가 말년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비관주의 철학을 썼고 삶은 고통이며 욕망은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음식을 굉장히 즐기고 반려푸드를 몹시 아꼈으며 좋은 음악을 들을 때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이 힘을 갖는 건 비관주의 자체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가 그 비관주의를 살아내면서도 여전히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에 감동받는 모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순이 그의 글에 체온을 불어넣었어요. AI의 글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앞뒤가 맞으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순 속에서 살고 그 모순이 공명의 조건이 됩니다. 역설이 여기서 생깁니다. AI가 철학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 무기력,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그 감각, 이건 당신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죽음을 알고 상실을 알고 사랑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아는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이에요. 기계는 이걸 흉내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인간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진 조건입니다. 누군가의 서툰 위로에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논리적으로 완벽하지도 않고 말도 어눌한데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순간, 그건 그 말이 정확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흔들리고 나처럼 무서워하고 나처럼 불완전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AI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 자리는 채울 수 없어요.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만이 진짜 위로를 건넬 수 있거든요. 다시 새벽 2시에 그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니체의 인용문이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을 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자신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 그 새벽의 무게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은 원래 삶에 답을 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하이데거도 키르케고르도 니체도 삶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니체는 말년에 정신이 무너져 어머니 품에서 죽었고
키르케고르는 사랑하는 사람과 끝내 함께하지 못한 채 42살에 세상을 떠났으며 하이데거는 자신의 철학과 모순된 선택들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의 말에서 위안을 찾는 건 그들이 답을 줘서가 아니라 같은 혼돈 속에서 버텼던 흔적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느낀 불안, 그 먹먹한 감정은 당신에게 정보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은 알고리즘으로 최적화해 지워버려야 할 오류가 아니니까요. 부서지기 쉽고 매일 흔들리고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인간의 삶은 비로소 철학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위로라는 철학은 오직 상처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당신의 그 불완전함을 조금 덜 미워하는 따뜻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먼지는 완벽한 정답 대신 여러분과 함께 그 흔들리는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더 깊고 멀리 사유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